한서연은 그날도 시간을 쫓기듯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 출발한 차량은 이미 2시간을 넘게 강원도로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휴대전화는 쉼없이 울렸다. 투자자, 비서, 법무팀 모두가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계약은 그녀가 대표로 있는 IT그룹의 향후 5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차창 밖으로는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산자락을 따라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겨울 추위의 강원도 산길은 늘 예측할 수 없었다. 설원은 안전벨트를 고쳐매며 창밖을 흘끗 바라봤다. 유유 없는 불안이 가슴 어딘가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곧 터널 지나면 신호가 악해질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일정만 맞추면 돼요. 설원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단호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폭우로 변했다. 산길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결국 차량은 급경사 구간에서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타이어가 진흙에 빠진 것이다. 운전기사는 몇 번이나 시동을 걸어봤지만 차량은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었다. 대표님,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서련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머리칼과 코트를 적셨다. 그녀는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채 진흙 위에 서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신호를 확인했다. 간신히 한 칸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산길에서 차가 멈췄어요. 근처에 호출 가능한 차량 없어요. 목소리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숨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비서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표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기사들이 다 이 구간을 피하고 있어요. 구조 요청은 넣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설원은 이를 안 물었다. 회의까지 2시간도 안 남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갑자기 세상이 아주 작아진 느낌이 들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CEO, 수백억 원의 기약을 좌우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이 비바람 속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다. 지금의 그녀는 그저 산길에 갇힌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빛 속에서 작은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오토바이였다. 가느다란 헤드라이트가 폭우를 가르며 점점 가까워졌다. 오토바이는 설원 앞에서 멈춰 섰다. 운전자는 짙은 남색 우비를 입고 있었고 헬멧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설원을 바라봤다. 호출하신 분 맞죠? 낯선 목소리였다. 차분했고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았다. 설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려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눈, 코, 입,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아니,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얼굴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기도 했다. 이준호, 그는 잠시 설원을 바라보다가 아주 짧은 순간 눈이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거두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다. 마치 정말로 처음 만나는 손님인 것처럼. 하실 수 있겠어요. 이 근처는 오래 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설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 씨, 왜 여기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말을 끊었다. 이 근처에서 일합니다. 목적지는 강릉 쪽이신가요? 그의 말투는 존댓말이었고 거리는 정확히 유지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과거를 공유한 흔적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설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발밑의 진흙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토바이 뒤에 올랐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잠시 허공에 머물다 결국 조심스럽게 좌석 끝을 잡았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꼭 잡으세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시동을 걸었다.
오토바이는 다시 빗속으로 들어갔다. 바람과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설원은 온몸이 젖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등이었다. 지금은 너무도 멀어 보이는 등이었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빗소리와 엔진 소리만이 산길을 채웠다. 설원은 결국 입을 열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설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더 묻지 못했다. 묻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떤 질문도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여전히 이렇게 위험한 길을 달리고 있는지, 모든 질문은 결국 과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산길에 커브를 돌던 중 갑자기 바퀴가 미끄러졌다. 오토바이가 크게 흔들렸다. 설연은 반사적으로 그의 허리를 붙잡았다. 준호는 즉시 균형을 잡았고 한 손으로 그녀를 더 단단히 끌어당겼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짧은 순간의 보호 본능은 숨길 수 없었다. 설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오토바이는 비교적 안전한 구간에 멈췄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면 됩니다. 준호가 말했다. 설원은 천천히 내려왔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다. 어떤 말도 이 순간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준호는 헬멧을 다시 고쳤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심히 가세요. 이런 날엔 계획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는 더 기다리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돌려 다시 어두운 산길로 들어갔다. 빛 속에서 그의 모습은 금세 사라졌다. 설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중요한 계약보다도 더 큰 무언가를 놓쳤다는 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시작에 불과했다. 설원은 결국 약속된 회의에 늦었다. 차를 갈아타고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는 이미 냉랭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사과했고 논의를 주도했고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여전히 완벽한 대표로 보았다. 그러나 설연의 머릿속에는 단 한 장면만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비에 젖은 산길, 오래된 오토바이, 그리고 말없이 등을 내어주던 남자의 모습. 회의가 끝난 뒤 설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 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준호. 마음속에서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까지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리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재해가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설연은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준호의 말투가 떠올랐다. 과거와 다르지 않은 낮고 안정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이전에 없던 선이 그어져 있었다. 친절했지만 다가오지 않았고 무심했지만 무례하지 않았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비서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강원도 쪽 개인 배송기사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비서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업무적인 태도로 돌아갔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참고용이요. 그 말은 거짓이었다. 설원 자신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알고 싶었다.
준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동시에 알고 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한편 준호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는 이미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뻐근했고 손목에는 전날 다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리나, 일어나야지. 작은 원로만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유나리는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깨웠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그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다. 아빠, 오늘도 비야. 아니, 오늘은 괜찮을 거야. 하리는 준호의 말을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락을 챙겨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모든 동작이 익숙했고 서두르지 않았다. 이 일상이 그의 삶이었고 그에게는 충분히 소중했다. 오후가 되자 준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배송 앱이 울릴 때마다 그는 묵묵히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고 대부분은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편안했다. 그러나 산길에서의 그 재해 이후 그의 마음도 완전히 평온하지는 않았다. 한서연을 다시 마주쳤을 때 준호는 스스로도 놀랐다.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는 일도 없었고 과거를 돌아보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비에 젖은 채 눈앞에 서 있던 순간 그는 자신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 말투, 심지어 숨을 고르는 방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는 이미 다른 책임을 지고 있었고 그 책임은 어떤 감정보다도 무거웠다. 며칠 후 서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강릉으로 내려갔다. 공식 일정은 없었다. 회사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 여행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러 번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기차에 올랐다. 강릉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다. 바다는 잔잔했고 사람들의 걸음은 느렸다. 서련은 그 차이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그녀가 익숙한 세계와 너무도 달라 보였다. 비서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오래된 건물, 좁은 계단, 낡은 우편함. 그 어디에도 그녀가 알던 준호의 모습은 없었다. 정말 여기서 살고 있는 걸까? 서련은 계단을 올라가다 멈춰 섰다. 문 너머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 천천히 먹어. 급하면 또 숨찬다. 그 목소리는 분명 준호였다. 서련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알고 있던 이준호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다. 지금 이 문 안에 있는 남자는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호자였고 누군가의 연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그 자체였다. 서련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다. 아니,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다. 더 깊이 들어가면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산길에서 시작된 그 재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예면해왔던 삶의 균열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서련이 강릉에서 돌아온 뒤 그녀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 듯 보였다. 회의, 보고, 일정, 숫자들, 모든 것이 정확했고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자꾸만 과거로 끌려갔다. 스스로 묻지 않으려 해도 기억은 의지와 상관없이 문을 두드렸다. 이준호와의 결혼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선택이었다. 그녀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때의 서련은 아직 지금만큼 단단하지 않았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야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시기였다. 준호는 그 시절 그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고 필요 이상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항상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는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개발자였다. 원봉도, 직함도 평범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그 태도는 서련에게 신선한 안도감을 주었다. 처음엔 그랬다. 서련이 창업을 결심했을 때도 준호는 반대하지 않았다. 밤을 새워 사업계획서를 쓰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려주었고 그녀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없이 코드를 봐주었다. 그는 늘 한 발 뒤에 있었고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다. 문제는 서련이 점점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였다. 투자를 받고 회사를 지우고 사람들 앞에 서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세계는 달라졌다. 그 세계에서는 속도가 중요했고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평가했고 그녀 역시 그 평가에 익숙해져 갔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어느 순간부터 준호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가족 모임에서 서련의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물었다. 준호 씨는 앞으로 계획이 뭔가요? 언제쯤 자리 좀 잡을 생각인가? 준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지금 회사에서 쌓고 있는 경험, 장기적으로 만들고 싶은 서비스. 그러나 서련은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다. 아버지의 시선이, 친척들의 침묵이, 그리고 그 속에서 혼자 담담하게 앉아있는 준호의 모습이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서련은 처음으로 속도 차이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회의와 술자리를 전전했고 준호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그녀는 더 큰 기회를 이야기했고 그는 현재의 안정에 대해 말했다. 누구의 선택이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들이 점점 같은 방향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결정적인 균열은 준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시작되었다. 진단은 좋지 않았다. 장기 치료가 필요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준호는 회사의 양해를 구해 휴가를 냈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았다. 자연스럽게 서련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서련은 이해하려고 했다. 최소한 겉으로는. 그러나 그 시기는 그녀에게도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회사는 다음 투자를 앞두고 있었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날이 서 있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서련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둔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연락을 안 받아?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미안해. 수술 관련해서 정신이 없었어. 항상 그 말이야.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모든 피로와 오해를 한꺼번에 터뜨렸다. 서련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내뱉고 말았다. 나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 같아. 회사도, 집도. 말이 끝난 순간 그녀는 후회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준호의 얼굴이 아주 잠깐, 그러나 분명하게 굳어졌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그러나 서련에게 그 사실은 이상하게도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며칠 뒤 서련의 부모는 그녀를 불렀다. 투자 이야기가 나왔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나왔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에 그 사람은 짐이 될 수도 있어. 그날 밤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준호의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준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미 준비된 이혼 서류였다. 나 많이 생각했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잠시 눈을 감았다. 이유는 묻지 않을게. 그는 그렇게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붙잡아 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존중할게. 그 말은 저주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서연은 병원을 나서며 자신이 아주 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강릉에서 돌아온 후의 밤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 병원에서 서명된 것은 이혼 서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가 조용히 무너진 순간이었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값을 치르게 될 선택이었다는 것을. 강릉에서 돌아온 이후 서연은 더 이상 준호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지만 그를 다시 만난 순간부터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듯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멈춰있던 어떤 장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서연은 직접 묻지 않았다. 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늘 해오던 방식으로 움직였다. 조용히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비서는 며칠 뒤 조심스럽게 자료를 정리해 가져왔다. 대표님, 요청하신 정보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라 이 정도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받았다.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문을 닫고 혼자 남은 뒤에야 천천히 파일을 열었다. 이준호, 현 직업, 프리랜서 개발자, 배달 플랫폼 라이더, 거주지, 강릉 시내 원룸, 가족사항, 미혼, 보호자 1명, 보유자. 서연의 시선이 그 단어에 멈췄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장에는 아이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윤아린, 46살, 관계, 법적 보호자, 비구, 친자 아님.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었다. 준호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더구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은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을 동시에 떠오르게 했다. 파일의 마지막 장에는 병원 기록 요약이 첨부되어 있었다. 선천성 심장질환, 정기 검진 필요, 수술 가능성 있음. 서연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강릉의 좁은 골목에서 들리던 아이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아이를 달래던 준호의 목소리도 함께. 그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이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다. 대신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던 이준호라는 사람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며칠 뒤 서연은 다시 강릉으로 내려갔다. 이번에도 공식 일정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호텔이 아니라 병원 근처의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사람들의 출입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오후가 조금 지난 시간,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준호였다.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는 작은 발걸음으로 그의 옆을 따라 걷고 있었고 중간중간 숨을 고르듯 멈췄다. 그때마다 준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괜찮아. 조금만 쉬었다 가자.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준호의 손은 한 번도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설현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질투도 후회도 아니었다. 더 복잡하고 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병원 로비에서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렸다. 준호는 즉시 아이를 안아 올렸고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다. 그 짧은 소동 속에서도 그는 침착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하다는 듯이. 설현은 그제야 이해했다. 이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없이 반복된 선택과 포기, 그리고 책임의 결과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호텔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보지 않으려 애썼던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아이의 병원비 내역, 약 처방 기록, 그리고 수익 대비 지출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준호의 삶은 빠듯했고 여유는 거의 없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만약 그때 병원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속도가 아닌 방향을 선택했다면. 그러나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만이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원 근처에서 준호를 다시 보았다. 이번에는 아이 혼자가 아니었다. 의사와 상담을 마친 듯 준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아빠, 나 수술해야 해.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준호는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아빠가 잘 준비하고 있어.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는 다짐에 가까웠다. 설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천천히 병원을 벗어났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시렸다. 그녀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은 누군가의 삶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면 준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온전히 떠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차이가 그녀를 가장 깊이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설현은 강릉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고 그녀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낮에는 호텔 방에서 일을 처리했고 저녁이 되면 병원 근처를 서성였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준호는 그녀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를 데려다주고 병원에 다녀오고 남는 시간에는 일을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더 많은 호출을 받아들였다. 수술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날 밤도 그랬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릉 시내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가벼운 눈발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는 점점 멀어붙었다.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헬멧을 썼다. 오늘은 조금 더 벌어야 했다. 아빠, 오늘은 늦게 해야. 할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재운 뒤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왔다. 아이가 깰까봐 발소리조차 죽였다. 오토바이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달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이 흩날렸고 도로는 점점 미끄러워졌다. 준호는 속도를 줄였지만 호출은 계속해서 울렸다. 그는 한 번 더 생각한 뒤 마지막 호출을 수락했다. 그 선택이 그날 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급한 커브를 도는 순간 바퀴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다. 균형을 잡으려는 찰나 시야가 흔들렸고 강한 충격이 몸을 덮쳤다. 짧은 소음과 함께 세상이 옆으로 기울었다.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았다. 설현은 호텔 방에서 문서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준호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그 한 문장에 설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이송됐습니다. 아이는 지금 혼자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만 생각은 따라오지 못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택시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그녀는 거에 뛰다시피 병원으로 향했다. 숨이 가빴고 손끝은 차가웠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늦으면 안 된다. 응급실 앞은 혼란스러웠다. 구급대원들이 오가고 있었고 들것 위에 누운 사람들의 얼굴은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다. 이준호 씨는 어디에 있나요? 간호사는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안쪽을 가리켰다. 머리와 팔에 의상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 중입니다. 서연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다리가 풀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이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잠시 후 준호가 들것에 실려 나왔다. 얼굴에는 피가 말라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의식이 없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제발, 제발.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기도에 가까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즈음 의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 말에 서연은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다. 아이, 은하리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보호자가 없어서 병원 쪽에서 임시로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도 좋지 않아서 오늘 아침 다시 검사할 예정입니다. 서연은 의자의 팔걸이를 꽉 잡았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분명해지고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잠시 후 준호가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초점을 찾았다. 그리고 서연을 보았다.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할인이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질문은 분명했다. 자신보다 아이를 먼저 찾고 있었다. 서연은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을 다시 흘렸다.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 말은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다. 그러나 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 그날 새벽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창밖으로 눈이 그치고 있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준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숨소리는 일정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마주할 것인지. 그리고 이 선택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준호는 며칠 동안 병실을 벗어나지 못했다. 골절은 없었지만 머리의 충격과 팔의 부상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다. 의사는 반복해서 강조했다. 당분간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오토바이는 물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했다. 그 말은 준호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주문이었다. 그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끊임없이 계산을 하고 있었다. 할인의 검사 일정, 락값, 다음 달 월세, 그리고 수술을 대비해 모아야 할 돈.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쉬지 못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병실을 자주 찾지 않았다. 대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호사를 통해 전달했고 할인이 병원에 올 때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행동으로 옮겼다. 병원 행정실에서 할인의 진료 기록과 향후 치료 계획을 확인한 뒤 서련은 담당자에게 짧게 말했다. 비용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보호자에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이름을 확인한 뒤 더 묻지 않았다. 이 병원에서 그 이름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날로 할인의 병원비 전액을 정리했다. 앞으로 필요한 검사와 치료에 대한 비용도 함께. 숫자는 컸지만 그녀에게는 결정을 망설일 이유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도움이라기보다 책임에 가까웠다. 그녀 스스로 그렇게 정의했다. 며칠 뒤 할인은 준호의 병실로 들어왔다. 아이는 그의 봉대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아빠, 아파. 조금.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아이의 눈을 피했다. 할인은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에 준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설원은 문밖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아이가 병원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 간식, 책, 러버옷 모든 것은 익명으로 전달되었다. 그녀는 이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드러나지 않게, 부담을 주지 않게, 상처를 건드리지 않게.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준호는 숫자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병원비 정산 내역을 확인하던 날, 그는 이상함을 느꼈다. 계산이 맞지 않았다. 이미 결제된 항목들이 눈에 띄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었다. 그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이미 정산이 끝났습니다. 일부에서 지원이 들어온 걸로. 누가요? 그 질문에 간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서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서련의 손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네. 병원비, 당신이 했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이 배제되어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억누르고 있는 분노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서련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할인이를 위해서였어요. 그게 문제예요. 준호의 말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죠. 나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서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이건 도움 아닙니다. 준호는 분명하게 말했다. 이건 내 삶에 대한 간섭이에요. 그 말은 서련의 가슴을 정확히 겨눴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옳다고 믿은 방식이 상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난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할인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누군가의 동정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동정 아니에요. 서련이 말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여전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서련은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녀의 손등에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날 밤, 서련은 병원 근처를 걷다가 멈춰 섰다. 불이 꺼진 창문들 사이로 몇 개의 병실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작고 불안정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은 그녀가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고, 동시에 가장 쉽게 선택해온 방법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방식은 준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었다. 서련은 처음으로 이해했다. 이 싸움은 과거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에는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병실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는 설연의 의도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도가 자신과 할인의 삶을 규정하려는 순간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는 달라졌다. 조용했지만 팽팽했다. 그리고 그 팽팽함은 더 큰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침묵에 불과했다. 준호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곧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의사의 경고도 있었고 무엇보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집에 머무르며 오래 미뤄두었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할인의 방, 오래된 서류 상자, 그리고 더 이상 열어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노트북 하나. 그 노트북은 서연과 함께 살던 시절에 쓰던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할인의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려 했다. 수술 가능 시기, 병원 비교, 비용 예상.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날짜는 서연이 창업을 준비하던 해로 표시되어 있었다. 폴더 안에는 코드 파일과 기획 메모들이 들어 있었다. 준호는 그 파일들을 여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화면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 코드들은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다.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서연이 밤새워 사업 계획서를 쓰던 시절 그가 옆에서 함께 고민하며 정리해 주었던 구조.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 알고리즘.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업들이었다. 그는 그저 도와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름을 올릴 생각도 보상을 기대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파일의 마지막에는 낯익은 로고가 찍힌 문서가 하나 더 있었다. 서연의 회사가 초기 투자 유치에 사용했던 기술 설명 자료였다. 내용은 거의 동일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구조와 핵심 로직은 같았다. 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 회사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첫 투자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서연이 그 시절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는지. 그날 밤 그는 서연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자는 메시지였다. 장소는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카페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창밖에는 늦겨울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안쪽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거 기억해요. 그는 노트북을 여러 화면을 서연 쪽으로 돌렸다. 서연의 시선이 화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준호는 놓치지 않았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질문은 명확했다.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을 뿐이었다. 그때는 그녀가 입을 열었다가 말을 멈췄다. 변명은 쉽게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 침묵 자체가 이미 충분한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그가 말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성공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굳어갔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 나는 그냥 편한 도구였던 것 같네요. 그 말은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왔다.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 아닐까요? 준호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로 결과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성공해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늘 합법적이었고 효율적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선택들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들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은 침묵들이 존재했다. 그날 병원에서 준호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떠나던 날 나는 내가 부족해서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능력도, 속도도, 미래도.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애초에 가져갈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건지.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적어도 지금의 설원에게는.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설원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틀렸어요. 그 한 문장은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사과보다도 무거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그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섰다. 설원은 혼자 남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이제 부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서연은 그날 이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가 아니라 언제 바로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은 늘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다는 것.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룹 이사회와 주요 주주들이 모이는 정기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지난 분기의 실적 그래프가 떠 있었다. 모두가 설연이 다음 확장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연은 준비된 자료를 띄우지 않았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 회사의 초기 핵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설원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이 기술의 기본 구조와 핵심 로직은 당시 제 개인 명의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당시 공동으로 작업했던 개발자가 있었고 그분의 기여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설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분의 기여는 회사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숫자와 효율을 중시하던 공간에서 윤리와 책임이라는 단어는 불편한 이질감처럼 떠올랐다. 설원은 준비해온 문서를 꺼냈다. 이사회에 제안합니다. 해당 기술에 대한 공동 기여를 공식 인정하고 관련 지분과 권리를 원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회의실 안에서 낮은 음성거림이 퍼졌다. 몇몇 이사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당혹감이 드러났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지배 구조에 영향이 큽니다. 투자자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설득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다. 회의는 길어졌다. 법무팀이 개입했고 수치와 위험 분석이 이어졌다. 그러나 설원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효율 뒤에 숨지 않았다. 결국 결론은 유보였다. 즉각적인 승인도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녀의 선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파문을 만들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연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스크린은 꺼져 있었고 의자들은 비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각자의 계산 속으로 흩어졌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는 있니? 설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알고 있어요. 그건 책임이 아니라 자에 가깝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득할 말도, 변명할 말도 없었다. 이 선택은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통화를 마친 뒤 그녀는 회사 건물을 나섰다.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차를 타지 않고 그대로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시각 준호는 병원에서 할인과 함께 있었다. 아이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준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확인했다. 설원이었다. 오늘 회사에서 모든 걸 공개했어요. 그 한 문장에 준호는 잠시 시선을 멈췄다. 그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도 안도도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만이 남아 있었다. 설현은 그 답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 선택은 그의 반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비로소 이해했다. 책임이란 용서를 기대하지 않고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에는 더 이상 보호막이 없다는 것을. 설현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회색 하늘 아래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다. 그러나 그녀의 세계는 이미 다른 궤도로 접어들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이후의 길은 언제나 조용하고 외롭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배우고 있었다. 회의 이후 며칠 동안 설현의 이름은 조용히 해자되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내부에서는 책임을 둘러싼 계산이 오갔고 외부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어떤 이는 그녀를 무모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드물게 정직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설현은 그 모든 소리를 듣지 않았다. 듣지 않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다. 그녀는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오래 비워두었던 집에 머물렀다. 가구의 배치는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 과거의 자신이 이곳을 얼마나 빨리 떠났는지 선명해졌다. 효류를 위해, 다음을 위해 미루고 미뤘던 것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한편 준호는 병원에서 할인의 정기 검사를 마쳤다. 결과는 당장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준비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의사의 설명을 차분히 들었다. 질문을 했고 메모를 남겼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였다.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며 할인이 물었다. 아빠, 설원 이모는 요즘 하나? 준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시선은 맑았고 숨김이 없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모는 자기 일 하느라 바빠. 그래도 좋은 사람이잖아. 할인은 그렇게 말하며 손을 꼭 잡았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쓰이기도 했고 너무 늦게 증명되기도 했다. 그는 아이에게 진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속도를 존중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설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길지 않았다.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선택하신 건 충분합니다. 다만 제 삶을 대신 결정하지는 말아주세요. 설현은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그 문장에는 분노도 감사도 없었다. 다만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녀는 즉시 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이 차분하게 켜져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병원 근처에서 준호를 마주쳤다. 약속은 아니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도 어색하지도 않은 인사였다. 몸은 좀 어떠세요? 서원이 물었다. 괜찮습니다. 준호는 짧게 답했다.
하리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눈을 굴렸다. 이모, 오늘은 눈 안 와요. 설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그래, 오늘은 맑아. 그녀는 아이에게 작은 책을 건넸다. 하리는 책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누구의 소리도 아니었고 누구의 선택에 대한 보상도 아니었다. 그저 그 아이의 것이었다. 잠시 후 준호가 말했다. 여기까지 하죠. 설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머물 이유도 더 물을 자격도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길은 아니었다. 그날 밤 설현은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계획표가 아닌 기록을 남기기 위한 노트였다. 그녀는 그날의 일을 적었다. 판단을 적지 않았고 변명을 적지 않았다. 사실과 감정만을 남겼다. 그것은 처음으로 자신을 설득하지 않는 글쓰기였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할인을 재웠다. 아이는 책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그는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았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설현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럴 권리도 필요도 없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삶 위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 그 확실함이 그에게는 충분했다. 설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러나 예전처럼 조급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해받지 못해도 해야 하는 선택이 있고 용서 없이도 완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거리는 여전히 존재했다. 다만 그 거리는 상처가 아니라 경계였고 후회가 아니라 존중이었다. 그리고 그 경계 위에서 각자의 삶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봄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강릉의 바다는 겨울의 색을 벗고 천천히 빛을 되찾고 있었다. 병원 앞 가로수에는 연한 잎이 돋아났고 사람들의 걸음도 조금은 가벼워 보였다. 준호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만 하루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고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졌다. 무리한 호출은 받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는 일도 줄였다.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개발 일을 늘렸다.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그는 그 차이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할인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정기 검진은 계속 필요했지만 당장 수술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었다. 아이는 여전히 쉽게 숨이 찼지만 웃는 법을 잃지 않았다. 준호는 그 웃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 오후 할인이 물었다. 아빠, 나는 애 아픈 거야.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그런 몸으로 태어난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잘 돌보면 돼.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믿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서울에서는 설현의 이름이 점점 기사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대표직은 유지되었지만 그녀의 권한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몇몇 프로젝트에서는 배제되었고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녀의 선택을 경계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꼭 필요한 자리만 남겼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기술을 이용해 의료 정보 접근이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작은 재단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전면에 나오지 않았다. 홍보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이 일은 성과로 측정되지 않았고 평가로 돌아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설현은 처음으로 그 불확실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강릉으로 내려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바다를 보고 싶었고 그 도시의 공기가 필요했다. 병원 근처를 지나며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가슴이 조여오지는 않았다. 카페에 앉아있던 준호는 창밖을 보다가 그녀를 발견했다.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설원도 같은 방식으로 답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게요. 그가 대답했다. 그들은 잠시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하리는 학교에 가 있었고 대화는 길지 않았다. 날씨, 바다, 아이의 근황, 과거는 언급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하린이, 잘 지내서 다행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그 말에는 어떤 비도 담겨 있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 말로 충분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더 머물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감정은 잔잔했고 마음은 복잡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를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호텔 방에서 창문을 열었다. 파도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다.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배웠다. 준호는 하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그는 그 웃음에 대답하며 저녁을 준비했다. 하루는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같은 길 위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의 의가 아니라 나란히 서 있는 방향. 그 방향에는 화려함도 확실한 보상도 없었다. 다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